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 국제경제 읽기 시간은 환율도 짚어보죠. 지난 주말에 외환당국 구두 개입으로 1,450원대로 안정되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46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원화 가치가 안정된 통화일수록 약세를 보이고 후진국 통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변동성이 확대되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원화 환율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짚어봐야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일단 간밤 글로벌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신행커께서 사실 그 빅스 지수, 그 CNR의 공포 탐욕 지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빅스 지수 한 17대면 원래는 그 CNR의 FGI 지수가 한 30 정도 돼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아까 시청자분께서 우리 신행커가 공포 탐욕 지수가 한 15, 16 정도로 해서 사실 정상보다도 빅스 지수 대비해서 CNN FA 지수가 더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공포가 더 커졌다. 공포가 심리가 더 커졌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심리가 떨어졌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난주 이후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났죠. 시청자 여러분 논의이야기합니다는 AI 거품론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죠. 이 이슈는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것도 이슈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FOMC의 12월에 금리가 내리냐 아니면 동결되느냐 이 이슈도 크기 때문에 사실 심리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환율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강달러 정책으로 선호되는 게 아니냐. 대말과 관련해서 환율 조작은 불가하다는데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 그 10월 중순경에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례적으로 보면. 근데 대만과 환율 조작이 불가하다 하는 측면에서는 한국과 관련해서도 교육 상대과 같이 포함해서 환율 보고서 문제가 발표가 임박한 것이 아닌가 해서 오늘 환율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증시적인 측면에서 새롭게 가세되고 있는 강달러 문제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이 트럼프라든가 베센트가 지방선거 그 패퇴 이후에 물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 물가가 왜 이렇게 미 국민들한테 고통을 줄까? 미리 지방선거에 패퇴를 할까? 트럼프의 정책에서는 어떤 변화가 됐을까? 하는 측면에는 사실 취임 이후에 추진해왔던 정책이 수입 물가를 급증시키는 정책으로 됐습니다. 관세 정책 그렇죠? 예. 그다음에 약달러 정책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미 국민들의 수입 물가가 이렇게 급증되고 그다음에 중산층 이하들은 사실 관세라든가 이 수입 물가 상승 때문에 구입하고 싶어도 생필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이거든요. 그것이 미니 지방선거가 되니까 중간선거업두고 위기감을 느낀 상태에서 이렇게 관세도 좀 많이 약화되고 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미 정부가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민생 안정 대책으로 표현합니다.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관세 처리하는 부분이 있죠. 예. 미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커피라든가 쇠고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 관세 철폐하는 문제. 그렇죠. 미국에선 커피 안 나는데 그렇죠. 왜 네네네. 관세 물리느냐 하는 얘기도 예,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순위로 그다음에 소득과 담화비용 전방위로 지금 조사하는 상태고요. 우리가 모기지론 얘기를 했습니다는 50년 만기 모기지론을 지금 30년 모기지론이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6%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넘어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연장시키면 리스케링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새롭게 도입하는 문제. 그다음에 전 국민에 대해서 이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 이것도 민생 대책이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제 오바마 헬스케어 관련해서 제약사 문제, 약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신행교도 뉴욕 특파 나올 때 미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의료비라든가 제약값 이런 것에 대해서 인생 대책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민생 안정 대책이다.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의 환율 정책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 100에 근접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1,460원대 다시 올랐습니다. 오늘 N달러 환율이 155엔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주요 통화 대비해서 지금 모두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은 부채가 많습니다. 그러면 약달러를 할 때도 저금리 정책해서 트럼프가 1%로 기준금리를 낮춰라. 그다음에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2.5% 낮춰라 하는데 지금 강달러로 전환한다고 본다면 수단이 뭐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자,
약달러 할 때 저금리이기 때문에 강달러 할 때는 금리를 내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금리 동결 문제가 부각되면서 3대 지수가 전형적인 워버링 마켓,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날 따라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그래서 이때에는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주가가 올라갈 땐 차익 신호를 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모습이 오늘 전개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대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수입 물가 낮추려고 한다면 강달러를 의도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투자할 때 N달러 환율도 좀 봐야 되는 것이, 어제 한 의원께서 이 미국 달러계 자금이 우리 증시를 떠나서 일본 자금으로 가고 있는데 이 자금들이 사실은 일본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셀터 성격으로 돌아올 수가 있다라고 진단해 주셨죠? 네. 사실 오늘 N달러 환율이 155엔 가기 때문에 예. 일부에서 얘기하는 N캐리 청산 문제는 아니다. 엔화가 약세니까. 예. 그 문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 말끔히 정리됐을 겁니다. 그러면 한국 증시 이탈한 자금이 일본 증시로 왜 갔을까? 어제 공교롭게도 이 방송을 통해서 3분기 성장률이 역성장될 것이다 하는데 발표됐습니다. 3분기 성장률이 일본의 공식 통계 방식으로 보면 전분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4%입니다. 근데 시청자들이 미국식의 방식에 익숙하니까 미국식의 정규비 연율로 이렇게 환산해 보면 마이너스 1.8%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자금이 유입되지만 펀더멘탈이 받쳐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있은 일본 내부에서도 논쟁이 있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1430원대까지는 사실 한국 증시 머물다가 1430원 넘어서니까 결국 일증시로 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쉘터 성격이 있는 만큼 언제든지 우리 증시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변수가 많긴 하지만.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한국 증시에 그동안 이탈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는 2조 한 6천억 정도 해서 사실 어제 상당히 관심이 됐었습니다. 이 외국 자본의 이탈 여부. 이것 때문에 한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159포인트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더 떨어지면 무너지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어제 외국인 자금이 5천억 정도 유입하는 상태에서 코스피 지수가 77포인트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증시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외국 자본의 지속 여부에 있어서는 환율 안정이 가장 큰 변수다 하는 각도에서 최근에 원화 가치와 관련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제시하는 이상 조짐에 대해서 기현상에 대해서 한번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책 당국자한테 주는 환율 관리 차원에서 오늘은 정책 관리 측면에서 한번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경제에도 증시에도 환율이 최대 관심사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환율 상식과는 좀 다른 흐름이 있다는 뜻이겠죠? 어떤 네, 그렇습니다. 겁니까? 기현상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는 뭡니까? 달러로 읽게 되죠. 예. 달러에 대해서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원화에 대해서 달러 강세 현상을 보이지만 오히려 달러보다도 다른 안전통화, 스위스 프랑이라든가 특히 중국의 위안화는 안전통화냐 하는 각도에서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예. 중국의 경제 대국 통화에 대비해서 우리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아주 기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원달러는 달러 대비해서 원화 가치 얘기하죠. 지금 1,460원대 재상승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나라에도 좀 부자 있는 계층이 싱가포르와 함께 아직도 스위스 이렇게 간다고 하는데요. 스위스가 안전한 통화입니다. 지금 원 스위스가 재정거래기 하지만 1,837원까지 갔습니다. 이건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만큼 스위스 프랑화대에서 우리 통화가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됐습니다. 원 유로 환율은 1,700원 내입니다. 이건 2010년 이후에 1월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럼 2010년 10월은 어떠냐? 유럽의 재정위기가 막 불거졌을 때 상황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관심은 원 위안화입니다. 기업가들이 지금 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170엔, 원 180원, 10위안 기준으로, 예. 해서 요당 170원, 180 익숙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관리변동 환율제이기 때문에 원과 위안화가 180엔 원 정도에서 익숙해졌을 겁니다. 예. 근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205원선까지 갔습니다. 그럼 원 위안화 환율이 205원선이라는 것은 위안화 대비해서도 우리가 원화가 굉장히 약세를 보인다는 얘기죠. 10% 이상의 약세를.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다카이치 정부에서 엔저를 인위적으로 추진하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모든 안전한 통화에 대비해서 사실 우리가
약세를 보이는 것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1990년대 우리가 외환위기가 발생할 때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정책 당국자한테 외환시장의 어떤 구체적 모습, 세부적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촉구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흐름을 봐도 그렇고 지금의 진폭을 봐도 그렇고 지금 워낙 변동성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경제 규모만 비교해서는 우리보다 위상이 좀 낮다고 할 수 있는 동남아들의 통화들보다도 진폭이 크다고요. 네, 지금은 이제 신흥국 하면 동남아 국가들이 되겠죠. 예. 아무래도 글로벌 사우스에서 인도라든가 이런 국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는 신흥국의 대표 국가는 사실 과거 신흥국 대표는 아시아 사령이다 해서 싱가포르가 대만과 한국과 홍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위상들이 바뀌었죠. 예. 바뀌었죠. 홍콩은 중국으로 넘어갔고 싱가포르는 선진국에서 아주 선진국에 해당되고 대만도 뭐냐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신흥국으로 분류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 신흥국은 동남아 지역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변동성이 급심했던 게 2022년입니다. 이때 원화의 이류 통화, 우리보다 경제 위상이 나쁜 국가에 대해서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 거덜거덜 통화하지 않느냐, 거덜거리는 통화하지 않느냐 해서 이류 통화 논쟁이 급부상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당시를 보면 태국의 바타보다도 변동성이 높고 인도네시아 루피아보다 2배, 특히 베트남 동화에 대비해서는 한국의 원화의 변동성이 5배나 심했습니다. 이때 이류 통화, 3류 통화 얘기는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변동성이 당시보다는 좀 적긴 하지만 다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류 통화 논쟁이 재점화되는 것이 없다. 그런데 그때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우리가 이 방송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코리아 파이닝 문제를 한번 지적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코리아 파이닝 문제인데 정식적으로 FT에서 코리아 파이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 우리는 지금 뭐냐 환율이 절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뭐냐면 외국인보다도 서학개 및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증권사가 권유해서 미 주식에 투자하는 이 과정에서 달러 수요라든가 이런 게 증가하는 절대 수준이 높은 상태인데요. 자, 서학개 및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미국의 시장의 질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게 코리아 파인입니다. 이 코리아 파인은 뭐냐 하면 일일로 그냥 변동성이 큰 단기 투기 거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미국의 증시의 질을 어렵게 하는 거죠. 이전에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엔화를 제어하고는 이정토는 어떻게 결정하냐 하면 분모에는 원달러 대분세 형태로 밑에는 자 해당 통합니다. 그러면 대분세에서 분자 달러 재고 분모 달러 재고 남는 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으면 엔화 원화가 나오겠죠. 예. 이렇게 돼서 사실 원화 엔화가 나오겠죠. 이렇게 되는 이렇게 크로스 레이트 방식입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이렇게 확대된다는 것은 이정통화상 베트남 동화라든가 그다음 인도네시아 루피아에 그대로 전가되는 거죠. 그런데 베트남 동화는 미 달러에 대한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통화에 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루피아, 원 마트와 이런 통화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통화일수록 원화 가치가 아주 역세를 보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보다 이렇게 경제 위상이 낮은 동남아 국가의 통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변동성이 심한 것이 지금의 원화 가치의 기현상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지금의 고환율 상황에서 이 원화 가치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원달러 환율이 높은 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 될 수가 있는데 원달러 환율 지금 왜 이렇게 높아졌는지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원달러 진짜 절대적으로 높죠. 예.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외환위기 당시인데 그때보다 높으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신앵커 말씀대로 외환 시장이 지금 국내 증시라든가 또 기업의 경영 계획이라든가 국가의 외화 관리라든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절대 수준이 일단 높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질 때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 말아야 절대 수준이 낮은데요. 지금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내려갈 때는 원달러 환율이 정상이라고 보면 떨어져야 되겠습니다. 올라가고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처럼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기 때문에 절대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원달러 환율의 올 들어서 지금까지 절대 수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까지 평균 수준이
1,416원입니다. 그러면 외환위기 당시에 1998년에 피날레에 있던 원달러 환율이 1,394원입니다. 더 높네요. 그렇죠. 지금이. 이게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습꺾기 현상, 이상조짐이라든가 이런 것을 카문프라지라든가 이런 현상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책 당국자가 이 점에 외환시장이 이상한 조짐이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야 외화 관리라든가 이런 데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 정부의 책임이냐? 그런 것보다는 누구누구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성을 띠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때부터 문제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야 그 문제 시점서부터 지금의 이렇게 정권을 맡고 있는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직전 정부에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평균 수준 보십시오. 원달러 환율이 윤석열 정부 집권 3기 때 원달러 환율이 얼만큼 빨리 올라갔는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 연장 차원에서 지금 원달러 환율의 평균 수준이 올해는 이 수준이라면 1,420원대 갈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이 평균 수준이 1,416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오는데요. 지금 1,460원대로 평균 때리면 한 1,323원 정도 나옵니다. 1,420원대다. 지금에서 1,400원대가 진짜 뉴노멀 시대가 됐다. 뉴노멀 시대였다. 과거에 원달러 환율이 정상이라면 1,300원 밑에 떨어져야 된다. 아니다. 지금은 1,400원대가 뉴노멀된 환경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외환시장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위원님, 화폐를요 국가의 얼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물론 뭐 K-팝으로 한국의 위상 자체는 높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측면으로 보면 한국의 대외 위상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네, 지금 K-팝 말씀하셨습니다는 우리 음악인들이 가서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누군가요? 그 강남 스타일을 하시는 분. 싸이의 강남 스타일 하는데 그게 얼만큼 그때 강남 스타일 했을 때 있잖아요. 그거 ABC라디오에서 나오면 그거 가지고 띄워가지고 미국의 학생들한테 보여줬던 그런 겁니다. 그만큼 K-팝에 의한 한국의 국격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사실 우리 국격이 높아진 것을 스스로 체감하려면 원화와 미 달러에서 제로 자리 공표 수치에 해당됩니다. 0의 수가 몇 자리일 것이냐. 근데 K-팝 위상은 상당히 높아지고 K-푸드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불닭이라든가 이런 건데 원화로서는 그걸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한국의 지금 대외 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사실 그 원화의 가치라는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대외 위상 지표고 대표적인 국격 지표죠. 그런데 이 원화의 국제화라는 문제를 통해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작업이 원화 국제화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한국의 소프트웨어 위상, 하드웨어 위상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원화 국제 과정을 할 때 한국의 대외 위상적인 측면에서 과연 우리가 선진국일까? 그래서 선진국과 후진국과 나눌 때는 하드웨어 위상과 소프트웨어 위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드웨어 위상은 분명히 윤석열 정부 직전까지는 우리가 선진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 높았죠. 30에서 50클럽 가입했습니다. 요거는 뭐냐? 1인당 GDP가 3만 달러 이상. 그 다음에 인구수가 5천만 명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대원저상. 근데 지금 지난해부터는 이 하드웨어 위상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1인당 GDP가 떨어져. 그 다음에 30에서 50클럽도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30에서 50클럽도 가능합니다. 하드웨어 위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위상은 뭘까? 소프트웨어 위상 MSCI 선진국 지수 편입니다. 지금 2027년 예정했던 것이 올해 모습 보면 2029년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WGBI가 벌써 선진국 편입이 얼마나 연기됐습니까? 벌써 3년째 연기돼서 내년 4월로 이게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보면 이런 하드웨어성도 떨어지고 소프트웨어성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국격에 해당되는 다른 통화 대비 원화는 상당히 뭐냐 이렇게 위상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절대 수준이 높고 신흥국 통화에 대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는 선진국 함정, 하이인컴 레벨을 트랩에 걸릴 때 전형적 현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한국은 지금 1인당 GDP IMF 기준으로 3만 달러대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선진국이라는 것을 국격 표시 지표로서 나타내줘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K-팝에서 K-푸드에서 굉장히 높다. 세계에서 탑에 해당되는데 지금 달러 대비해서
달러 대비해서 우리 원화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 거스름돈이 많아야 됩니다. 지불할 돈이 많아야 됩니다. 1달러 바꾸기 위해서. 그게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경제 측면에서는 그 느끼는 게 바로 원화의 가치인데요. 그걸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한국이 하이인컴 트랩에 걸리는 게 아니냐 해서 선진국 함정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선진국 함정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2010년 미들인컴 트랩, 중진국 함정 얘기하면서 선진국 함정 얘기했던 IMF가 제시한 거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진국의 함정을 극복해내야 했던 한국이 이제 선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 문제는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고민거리가 될 수 있겠고요. 다시 환율로 좀 돌아가 보자면 원화가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면 이제 조금 뒤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도 우리가 뭔가 고초를 겪을 가능성 있지 않나 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죠. 지금 이제 한미 관세 협상 진행 당시에 그때 이제 환율이 문제되니까 환율 조작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근데 미니 지방선거가 그 위에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뭐냐? 그때그때마다 상황이 바뀝니다. 예. 그래서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forever negotiation입니다.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미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를 앞두고 자 환율 수준이 이렇게 높으면 어떠냐? 의도 여부와 관계없이 환율 조작의 가능성이 오해를 받기 쉽겠죠. 그래서 지금 원달러 환율이 미국의 상무국에서 추정하는 적정 수준은 1,350원입니다. 근데 지금 1,460원이니까 그 수준보다 100원, 110원 정도 높으니까 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관세 협상 이런 무력화 의도가 아니냐 하는 이것으로 비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수준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한국은 관세는 애초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한국과 미국과 FTA에서 제로 관세를 추진했기 때문에 한국은 비관세 장벽이 문제다. 그런데 사실상 원화 약세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는 10대 비관세 장벽 중에서 첫 번째 수준을 환율 조작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도 트럼프가 뭐냐? 계속해서 미리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해서 물가 문제를 얘기하면서 환율 조작 문제, 대만과는 환율 조작 불가 이런 얘기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적으로 보면 관세 협상 당시에 환율 조작이 아니다 한 때와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 지금 한국의 뭐 부동산 문제라든가 단기 금융 시장 문제입니까? 지금 한국은행 총재기 입장에서는 이런 대외적으로 몰려오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 써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증시 안정이라든가 또 국내 기업의 경영 계획을 내년에 세워야 되는데 환율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대미 이렇게 매년 200달러 조성할 때 어떻게 조성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조성하는 방법은 사실 MO입다 하더라도 우리가 비용을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그때그때 환율 수준마다 대미 이렇게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대미 투자 관련된 재원 조성과도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맺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결국 환율 관리의 큰 책임은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가 환율 관리 잘하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은 뭐든지 환율은 정부가 관리해야 된다, 외환당국이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환율을 높인 사람들은 누구냐? 다 그런 거 아니면 서학개미들, 국내 증권사들, 미국의 주식 투자 이렇게 강조했던 측면도 있습니다. 국내 영기금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환율을 올려놓고 변동성을 확대시킨 게 사실 달러와 관련된 우리 국민들인데 다 그런 거 아닙니다는? 왜 환율이 문제되면 외환당국에서 관리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러면 이 문제 풀어갈 수 없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변동성이 할 때 그 주체가 같이 협조해야 된다. 그런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은 자 지금의 수준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환율 조작이라든가 가능성을 줄여주려면 절대 수준을 낮춰야 되고 예. 또 한국의 국교에서 보면 신흥국 통화보다 변동성을 줄이려는 이중 가지를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외환당국에서 환율을 관리해야 된다? 거기도 그게 있겠죠. 그래서 오늘 나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 차익을 겨냥한 달러 투자를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60원대 간다, 1,500원대 간다, 일부 무슨 모 교수는 S대 교수, 이게 모 교수가 좀 오해를 받을까 봐 S대 교수 같은 경우는 외환보이고 부정 문제를 들어서 원달러 환율이 2,000원 간다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투기적인 달러 투자가
투자가 지금 늦게 와서 원달러를 더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이거 자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기부, 그다음에 증권사 해외 주식 투자, 국장 투자 수익이 높은데 자꾸 해외 주식 투자를 권유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이재명 대통령이 실행력이 갑이니까 해외 주식 투자에 대해서 국장 수익률보다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높다면 오케이, 이건 가이드라인 설정을 좀 없다 하더라도 국장의 수익률이 미국 주식보다 높은 상태에서는 이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전부 외화 사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통화 수합했던 국가들 인도네시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전부 뭐냐,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그 통화 수합들 맺다 하더라도 외환 사정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무역 적자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 통화 수합을 맺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보면 외환 당국은 제도적 측면에서 보면 얼리 워닝 시스템, 조기 경보 체제를 좀 이렇게 마련해서 지금의 어떤 수준인가에 대해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환율의 변동이 심한 것이 재정거래 때문에 뭐냐, 다른 국가에 고스란히 전가돼서 예. 신흥국 통화보다도 우리가 변동성이 더 확대된 거로 이렇게 나오니까 제도 개선에 있죠. 지금 원엔 직거래 시장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이종 통화에 대해서는 중국과 직거래 시장의 가닥의 효율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럼 뭐냐, 이종 통화 거래 방식을 바꿔야죠. 직거래 방식으로 좀 바꿔줘야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원달러의 변동성이 이종 신흥국 통화보다 변동성이 심해서 한국의 국격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과 한국과의 이 원화 그렇죠. 관계도 직거래 시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하드웨어 회사라든가 소프트웨어 회사 이것을 좀 제고시켜야 이런 최근에 원화 가치에서 나타나는 기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